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이든하우스, 저자는 이광수님입니다. 이 책은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독립 리서치 회사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대표가 전하는 경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집이 온다, 골든크로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리치가 온다 등 여러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한 예측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온 저자의 명쾌한 해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불확실한 시대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진짜 투자를 위한 로드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해온 지표와 근거들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도움을 받고 올바르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투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삶이라는 길 위에서 혹시 헤매고 있다면 삶의 본질을 찾아주고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광순의 복덕방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라는 독립 리서치 보고서 광순의 복덕방의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흔히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요? 답을 드리기 전에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도 투자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그만큼 늘지 못하는 소득을 보면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근본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저금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금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금리는 돈의 가격이 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쓰지 않아도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끊이지 않는 불안 요소들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 즉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1장. 어떻게 살 것인가? 실력이라는 착각.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사는 방법을 찾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기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부자인가? 너무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급차와 명품 옷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버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꼽히는 워런 버핏은 햄버거를 먹고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버핏은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 외곽에 위치한 2층 집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써도 부자인 사람은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한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잘못과 실패를 숨기거나 자존심 때문에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투자에서도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자산시장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조사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이유가 달랐고 시기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담은 13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빌 게이츠는 시애틀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이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는 중학교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가지고 놀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시가총액 3조 달러, 원화로 4천조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가 없는 학교를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 게이츠의 친한 친구인 켄트 에버슨도 컴퓨터를 좋아했고 잘 다루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비전을 이야기했고 꿈을 꾸었습니다. 켄트 에버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등반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빌 게이츠보다 더욱더 성공했을 수도 있는 켄트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의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빌 게이츠 성공의 출발은 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성공을 묻는 질문에 운이라고 답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지요. 만약 워런 버핏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워런 버핏이 가능했을까요? 워런 버핏이 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주가 지수는 평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주가 지수는 3배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복리를 반영하며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주식 천재라 해도 지금의 워런 버핏은 불가능했습니다. 운입니까? 실력입니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투자 경험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처럼만 하며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정말 똑같이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다른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 산정에 포함돼 60개국 중에서 4분의 3에 달하는 국가에서 2020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IMF는 팬데믹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집값 상승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자신이 잘한 것보다 단순히 운의 역할이 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떨까요? 투자 실력을 추중해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투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미래에셋 창업주의 박현주 회장입니다. 1997년 국내에서 최초로 자산운용 회사인 미래에셋 투자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도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96년 회사를 처음 만들었고 1999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회사를 만든 황성환 대표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8년에 처음으로 타운폴리오 투자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은둔의 투자 고수로 알려진 DS 자산운용 장덕수 회장은 2008년 DS 투자 자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소개한 이들이 창업한 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1999년, 2008년입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한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를 시작했고 주가가 오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한참 오른 뒤에 투자회사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성장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산시장과 투자에서 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을 인정하며 자산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운이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남이 중요합니다. 남을 바라보며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격을 변동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변동하려면 내가 아니라 남들이 변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이 강할수록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은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때였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자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같은 시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다주택자의 순보유 주택 증감을 보면 2021년에 6만 6천 호를 매도합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무주택자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합니다. 무주택자가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2022년이 되자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다시 샀습니다. 오늘따라 자산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산시장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시장에 잘 맞춰야 합니다. 사자의 사냥법칙.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때가 아니라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려서가 아니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고 시장 변화를 계속 확인하면서 기준에 맞는 조건이 왔을 때 행동하면 됩니다.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가격과 거래량을 기준으로 시장 변화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2.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한다. 3.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증가한다. 4.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4가지 외의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수요 증가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매도 물량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줄어들며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반면 수요는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이 커집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공급 즉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매도 물량이 수요보다 많아질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물량은 많은데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때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4가지 경우 중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집을 사야 할 때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바닥일 때입니다.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격이 바닥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때 자산시장이 변화하는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의 변동성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수요의 중요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답은 쉽습니다. 가격이 이후 상승한다는 조건에선 1번과 3번의 시장일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쌀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엔 3번이나 4번 중에 골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가격이 바닥일 때 내 집 마련을 한다고요. 가격이 바닥이란 말은 가격이 하락할 때가 아니고 내 집을 마련한 뒤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해야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1번과 3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바로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1번과 3번 중에서 어느 시점이 내 집 마련하기에 더 좋은가요? 답을 찾기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3번입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하락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과연 올까요? 네, 분명히 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 아파트 가격은 바닥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개별 아파트도 살펴볼까요?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4,424대에 이르는 대단지입니다. 투자가 목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래도 빈번합니다. 시장을 판단하기에 좋은 단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7억대 후반에서 1년 만에 1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50% 이상의 상승률입니다. 이후 2009년에 매매 가격이 7억 원으로 급락합니다. 이후 다시 10억 원 이상 상승하다가
2012년과 2013년에 다시 7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2009년과 2013년 매매 가격은 7억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은 가격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후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낮은 것이 바닥이 아니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2009년은 바닥이 아니었고 2014년이 바닥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거래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거래량에 따라서 바닥이 결정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바닥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던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주요 신문들의 제목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온통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긴 불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지만 거래량은 조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집을 마련하고 투자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때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사자가 사냥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사자는 사실 잠이 많습니다. 평균 14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천적이 없기 때문에 오래 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잠자고 빈둥빈둥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제서야 사냥을 하러 나섭니다. 사자의 사냥 법칙 첫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사자는 동물 무리가 다니는 길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사냥감들이 다녔던 길에 조용히 숨어서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드디어 동물떼가 지나갑니다. 사자는 어떤 사냥감을 선택할까요? 무리 앞에 나서는 힘을 자랑하는 우두머리나 힘센 동물을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무리의 후미에 힘없고 느리고 어린 사냥감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는 전력 질주입니다. 사자는 조용히 사냥감을 기다리다가 가장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갑니다.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최대 속도가 무려 70km가 넘습니다. 거구의 사자가 자동차와 맞먹는 속도로 달려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내 집 마련도 사자의 사냥법과 같아야 합니다. 조용히 시장을 관찰합니다.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아파트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빠른 속도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과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은 불가피합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비싼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지 높은 가격은 아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0년과 21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증가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급등하자 조급한 마음에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누가 사자와 가깝습니까? 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슴이 아니라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쐬었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역시 방심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